암호화폐 계좌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만 남았습니다. 보험업계가 저성장에 빠진 데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험 설계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테슬라 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 주간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 옵션 조건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적어지면서 최근 탈서울 인구 증가세가 3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계좌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만 남아 이들마저 폐지한다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특별 대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계좌의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가상계좌는 대량의 입금 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활용하는 법인 계좌의 아들 계좌로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이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실명 확인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신한은행은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기존 가상계좌를 정리하면 더 이상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농협은행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기업은행은 아직 기존 가상계좌 정리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보험사에서만 전속 설계사 수가 최근 1년 새 8,0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험업계가 저성장에 빠진 데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실적이 낮은 설계사는 대거 퇴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수는 약 17만 1,000명입니다. 한 해 전 9월 약 17만 9천 명에 비해 8,000명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설계사 수가 급감하는 이유로는 우선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키우는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 꼽힙니다. 특히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2021년 새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중소보험사에서 설계사 감소폭이 컸습니다. 최근 1년 사이 MG손해보험의 전속 설계사 수는 64% 줄었고 롯데손해보험은 32%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빠르게 진행되는 모바일화도 설계사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신계약은 매년 뒷걸음 중이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저성장을 타개할 만한 상품이나 전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여행자 보험 등 일부 상품에 국한됐던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통적인 판매 채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한 특수근로자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비용이 늘어 설계사 일자리 감소가 더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액이 연간 6,0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테슬라 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 주간 증권사가 이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 옵션 조건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선 이 풋백 옵션 면제를 환영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부실기업 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적자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테슬라 요건 상장에는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상장사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로 주식을 되사야 한다는 풋백 옵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풋백 옵션 조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테슬라 요건 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당국이 특정 자격이 되는 증권사에 한해 풋백 옵션 조건을 없애주기로 한 것인데요. 풋백 옵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테슬라 요건 상장에 성공한 실적이 있는 우수 주관사여야 한다는 것과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을 보인 기업이 이전 상장하는 경우 등의 두 가지입니다. 업계에서는 풋백 옵션 면제로 테슬라 상장에 도전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풋백 옵션이라는 리스크를 피할 방법이 생긴 만큼 우량 기업 발굴과 테슬라 상장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테슬라 상장 요건 완화가 부실기업 상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장 요건 완화로 잠재적 문제를 품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됐다가 부실 등의 문제가 터지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풋백 옵션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장사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주주의 책임 경영과 상장 주관사의 불건전 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 예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 같은 탈서울 인구 증가세가 3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순 이동자 수는 10만 1,821명.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람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전출 간 사람보다 10만여 명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24%가량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한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실제로 과거 같은 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 순 이동자 수는 8만여 명, 2015년 11만여 명, 2016년 13만여 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쫓는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이전하는 그 혁신도시 사업이 일단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새로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 집값은 3.64% 올랐습니다. 2016년 서울 집값 상승률과 비교해 상승폭을 더 키운 겁니다. 반면 지방 집값은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입자가 늘어난 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이 소폭 늘어난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이 가운데 이달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달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에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두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 메시징 시장의 경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기업 메시징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 돈을 이체할 때 오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뜻합니다. 지난 90년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처음 개발한 벤처기업은 문자 하나를 보내고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10원을 받으면
3원을 마진으로 챙깁니다. 이들은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통신망 사업자에게 7원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망을 갖고 있어 문자 하나에 7.3원을 받으면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벤처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을 덩달아 낮춰야 하고 마진을 포기해야만 했던 겁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합니다. 특히나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동원홈푸드 군납 급식 입찰 담합, 할인 사료값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율을 낮추고 소송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달 말 나올 결과를 두고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 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 상구의 낙찰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8,537건, 낙찰 건수는 3,108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진행 건수는 작년 8월과 6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낙찰 건수는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경매에서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낙찰 건수가 12월 1,27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낙찰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강남 상구 주거 시절의 경우 12월 낙찰된 19건 중 16건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했고 평균 낙찰가율도 105.9%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중소형 주식펀드가,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베트남 주식펀드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0일까지 상장 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446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주식형 대부분 유형의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중소형 주식펀드에만 연초 이후 324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유형은 기타 인덱스 펀드로 1,664억 원이 빠져나갔고 일반 주식펀드에서도 1,209억 원이 이탈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시장과 관련이 있는 중소형 주식펀드가 자금몰이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이 사흘 연속 오르며 87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며 장중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한때 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 지수 급등에 따른 사이드카는 2009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0.54포인트, 2.41% 오른 873.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종가가 870선을 넘은 것은 2002년 4월 18일 이후 근 16년 만입니다. 사이드카 발동으로 이후 급등세가 진정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려온 국내 토종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오늘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세를 펼치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보유 주식자산 가치가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국내 로봇 개발업체 로보티즈의 지분 약 10%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칠레에서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은 한 해에 3조 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가정 간편식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트랄프에서 가정 간편식의 진화, 어디까지 왔는지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 직장인 김치우 씨는 편의점에서 아침을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 바쁜 아침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데다 최근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출시됐고 맛도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제 밥을 차려 먹거나 하는 게 좀 많이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간편식 자주 이용하고요. 요새는 컵밥부터 예를 들어서 함박스테이크나 미트볼 같은 그런 서양식 제품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해서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간편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의 규모는 2009년 7천억 원대에서 2016년 2조 3천억 원, 작년에는 3조 원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탕이나 국, 스테이크와 스파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즉석 조리식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 셰프와 함께 개발하거나 기업 내부에 셰프 군단을 꾸려 맛 품질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히 간편식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간편식은 5분 안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도 간편식을 일상식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품의 다양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시장이라면은 지금은 소비자들 눈높이 그리고 맛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맛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건강, 웰빙 컨셉에 맞춘 그런 프리미엄 HMR 제품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면서 가정 간편식에 약간의 변형을 더해 색다른 나만의 요리를 완성하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SNS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간편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레시피가 쏟아집니다. 셰프가 소개하는 근사하게 즐기는 간편식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해도 빠르게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지만 팬을 통해 약불에 조리하면 요리하는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손질할 필요도 없고 간도 모두 돼 있어 요리를 잘 하지 못해도 누구나 간편하게 맛 좋은 요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야채만 구워 올리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것과 같은 요리가 완성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가지고 저희 제품에다가 첨가를 하시면은 외식에서 먹던 레스토랑에서 먹던 그런 봄의 요리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질된 재료를 배송받아 간단하게 조리만 하면 근사한 식탁을 완성할 수 있는 신선한 간편식도 인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김정아 씨는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면 휴대폰을 켭니다. 어플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는 바로 제조에 들어가 신선한 재료를 전달해줍니다. 매일 보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니 믿을 수 있고 얼마를 주문해도 배송비가 없다는 것은 강점입니다.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는 재료를 통해 들어있는 레시피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개발한 근사한 한 끼 식사가 뚝딱 완성됩니다. 아기를 2명을 키우다 보니까 장볼 시간도 부족하고 요리할 시간도 부족할 때 손님이 오시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되는 간편식부터 신선한 재료를 배송받아 간단한 조리를 통해 즐기는 간편식까지 다양하게 진화된 가정 간편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5.3도까지 떨어지며 한파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6도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영하 7도 등으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여전히 춥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3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한편 새벽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으로 눈이 옵니다. 이 눈은 아침에 그치겠는데요.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되고 이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으니까요. 아침 일찍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서면서 눈도 대부분 높겠고 고기압 영향권에서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시작된 눈은 아침에 그치겠고 아침까지는 서울 영하 7도 등으로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눈비 소식 없어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북으로는 새벽 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으로는 눈이 온 뒤 개겠고 물결은 동해상으로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추위도 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